어머님,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미희야, 고맙다. 며느리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차를 마시지 못했어요. 손끝이 자꾸 떨렸거든요. 그날 며느리가 가져간 서류함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 잠가야 했을까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며느리 미희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빈혈이 심하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창구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건강보험금 청구하시면 입원비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험회사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반겼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들어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희야, 병원에서 그러는데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네,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 그래, 고맙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보험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희야,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됐냐?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아, 그거요. 제가 서류 찾고 있어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피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보험 증서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평소 제가 두었던 자리에 서류함이 없었어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미희야, 혹시 내 서류함 봤니? 며느리는 TV를 보다가 잠깐 시선을 피했어요. 아, 그거요. 제가 정리하느라 가져갔어요. 어머님 방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요. 어디 뒀는데? 제 방 책상 위에 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 대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던 며느리였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야, 보험금 받는 거 알지? 아들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미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투도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며느리는 제 서류함을 가져갔을까? 왜 아들은 그렇게 말을 아꼈을까? 작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며느리가 외출했습니다. 장을 보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를 살펴봤어요. 서류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함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왜 잠가야 했을까요? 제 서류인데 말입니다. 저는 서류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꽤 묵직했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뭔가 들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서둘러 서류함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뭐 하셨어요? 아니, 그냥 화장실 다녀왔다. 며느리는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이 없었어요. 손주들만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가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저 서류함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왜 며느리는 자물쇠를 채웠을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베란다 창문에 부딪히며 작게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안이 천천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게 먼저 말을 걸던 아이가 이제는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희야, 오늘 날씨가 좋네. 네, 어머님.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요즘은 대화가 금방 끊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미희야,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됐니? 며느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을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그거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더 신경 쓰여요. 그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물어보시면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내 돈인데 물어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민수야, 미희가 요즘 좀 이상하다.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엄마, 미희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엄마, 보험금 일은 미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면 미희가 힘들어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먼저 우편물을 가져가서 제가 볼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며느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제가 먼저 우편함을 열었어요. 그 안에 보험회사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보험금 관련 서류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금 청구 안내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령인 정보가 제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왜 제 보험금 수령인이 며느리로 되어 있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일찍 깼다. 며느리의 시선이 제 손에 있는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 우편함에 있던 거. 며느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그거 제가 볼게요. 봉투를 제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제가 정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희야, 그 서류에 내 이름이 왜 있더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인데 왜 내가 받는 거냐?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이 집 돈 아니에요? 제가 받아서 어머님 드리면 되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에휴, 어머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지쳐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며느리는 봉투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친한 친구 영숙 씨를 만났어요. 순자야, 요즘 안색이 안 좋네.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요. 영숙 씨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순자야, 그거 이상한데. 왜 며느리가 내 보험금을 받아? 그건 내 돈이잖아.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너 혹시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있어? 아니, 없는데. 영숙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야, 조심해. 요즘 자식들이 부모 돈 몰래 빼돌리는 일 많다더라. 넌 며느리 믿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손주들만 밥을 먹으며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어 방에 누웠을 때 영숙 씨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돈 몰래 빼돌리는 일 많다더라.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까? 하지만 이름이 바뀐 서류, 숨기려는 태도, 자물쇠 채운 서류함,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다시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서류함은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어요. 자물쇠를 산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서류함에 자물쇠를 채운 거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영수증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며느리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의문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퇴근했어요.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요즘 미희한테 보험금 일 자꾸 물어보시죠? 그게 내 돈이니까. 엄마, 미희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면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적은데? 그냥 병원비 빼면 얼마 안 남아요.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병원비는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가 나오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류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왜 못 보여주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들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미희 마음 상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둘 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 돈 물어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고, 제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몰래 알아보려고요. 여보세요, 박순자인데요. 제 건강보험금 처리 상황 좀 알고 싶어서요.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정보를 알려주자 잠시 뒤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고객님. 이미 청구 접수되어서 처리 중이신데요. 언제 접수됐나요? 한 달 전쯤이요. 수령 계좌도 이미 등록되셨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제가 직접 한 게 아닌데요. 아, 가족분이 대리로 하셨나 보네요. 서류에 고객님 도장 찍혀 있어요. 제 도장이요? 네, 확인됐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도장이 찍혔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때 친구 영숙 씨에게 전화했어요. 영수가 나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제가 보험회사에서 들은 얘기를 전부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심각하게 말했어요. 순자야, 그거 큰일이야. 도장 몰래 쓰는 건 범죄야. 너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들한테 말해볼까? 말해봐야 소용없을걸. 아까 너도 말했잖아. 아들이 며느리 편 든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저녁에 조카 수진이한테도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이모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근데 올케 언니가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이모가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분명히 도장 안 찍었어. 그래도 가족인데 그럴까요? 이모, 나이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쓰렸어요. 조카마저 저를 안 믿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며느리를 믿고 저를 예민한 노인 취급했어요. 내가 틀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시장에 갔을 때 저는 다시 며느리 방으로 갔어요.
이번엔 제대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사이를 살펴봤어요. 서랍장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때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낯선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평소 보지 못한 가방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내렸습니다. 가방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보험금 청구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서류였어요. 그런데 서명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낸 글씨였지만 분명 제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였어요. 가방 안을 더 뒤져보니 통장 사본도 나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최근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300만 원. 제 건강보험금 예상 금액이었어요. 이미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방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위조된 서명도 통장 사본도 전부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다시 찍고 또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에 가방을 올려놓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는다고 해도 이 증거가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빠르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응, 어디 가겠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손주들도 학원에서 돌아왔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고맙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돈을 훔친 걸까? 하지만 휴대폰 속 사진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봤어요. 위조된 서명, 며느리 통장, 300만 원 입금 내역,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보험금을 처음부터 가로챌 계획이었어요. 서류함에 자물쇠를 채운 것도, 제 도장을 몰래 쓴 것도, 서명을 위조한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였고 손주들의 엄마였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순자야, 당한 채로 있지 마.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 오늘 복지관 간다. 네, 어머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저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좌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도요. 직원이 확인해 주었어요. 제가 모르는 계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최근에 개설된 계좌였어요. 이 계좌 언제 만들어졌나요? 한 달 전이요. 제가 만든 거 맞나요? 네, 고객님 도장 있는데요. 또 제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도장 감정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찍은 게 맞는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겠다고, 증거를 모아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증거를 더 모으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마주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김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어르신,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명예 변경 신청하신 거 있으세요? 명예 변경이요? 무슨? 김 과장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명의가 며느님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신청 들어왔는데 어르신 도장 찍혀 있어서 처리했거든요. 또 제 도장이었습니다.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김 과장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이거 제가 직접 찍은 도장이 아닌 것 같아요. 김 과장님이 난처한 표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 문제인데요. 혹시 가족분이? 네,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그 서류 사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니 또다시 위조된 제 서명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관리비까지 자기 명의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저는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어요. 휴대폰 속 사진들, 관리사무소 서류, 보험회사에서 확인한 내용까지 전부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이것 좀 봐. 미희가 엄마 도장 몰래 써서 보험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았어. 서명도 위조했고 아들은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민수야, 이거 범죄야. 미희가 엄마 돈 훔쳐간 거라고. 바로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들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내가 찾았지. 내 방에서.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방을 뒤지셨어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희 방을 왜 뒤지신 거예요? 민수야, 지금 그게 중요하냐? 미희가 엄마 돈 훔쳐간 게 문제지.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보, 나는 어머님 도우려고. 그런 건데. 도우려고 내 서명을 위조해? 내 도장을 몰래 써?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거짓말하지 마.
나 한 번도 깜빡한 적 없어.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와이프가 엄마 돈 300만 원 가져간 거 모르겠냐? 며느리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어보, 나는 정말 우리 집 살림 때문에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 어머님 돈 나중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미희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돌려드린다잖아요. 민수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엄마도 이해 좀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저는 아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냐? 지금 와이프가 엄마 돈 훔쳐간 걸 감싸고 있어?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가족한테 박하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한테 박하다고?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돈 꼭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제 갚을 건데? 조금만 시간 주세요. 얼마나? 한 달? 두 달?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대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형편상 당장은 어려워요. 좀 기다려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마.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경찰은 안 돼요. 제발요. 제가 전과자 되면 애들은 어떡해요. 아들도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집안 망가지잖아요. 이미 망가졌어. 너희가 망가뜨렸지. 그날 밤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고 아들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손주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돈 돌려받고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그것만 원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갔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 그림자에 서서 몰래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보, 어머님이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내가 말려볼게. 근데 미희야, 너 진짜 왜 그랬어? 엄마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떡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카드값이 너무 밀려서. 당신 월급으로는 부족하잖아.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어떡하냐. 일단 어머님 달래봐. 돈은 나중에 천천히 갚는다고 하고. 엄마가 들어줄까? 들어줘야지. 우리가 가족인데. 나 전과자 되면 애들 학교는 어떡해. 당신도 직장에서 뭐라고 하고.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저를 등진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어요. 아들은 이미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손주들은 학교 갔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먹어야 했어요. 제 몸은 제가 챙겨야 했으니까요.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희야,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봐. 너 처음부터 내 돈 가져갈 생각이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려고. 거짓말 그만해. 서류함에 자물쇠 채운 것도 내가 태어나자마자였잖아. 다 계획한 거 아니냐?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무슨, 내 돈 돌려줘. 당장.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돈이 지금은 없어요. 다 썼어요. 그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 썼다고? 카드값이랑 애들 학원비, 생활비에 다 썼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0만 원. 제가 아껴서 모아둔 돈, 병원비로 받은 소중한 돈, 다 없어진 거였어요.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 경찰은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어요. 밖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인가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날부터 저는 진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로도 형사로도 고소 가능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정리하시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도장 위조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시고요.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나씩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을 찾아갔어요. 제 도장이 위조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절차를 안내해줬고 며칠 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위조였어요. 다음은 보험회사였습니다. 제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인데 제가 신청한 게 아닙니다. 서명이 위조됐어요. 보험회사도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위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갖춰졌을 때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확인했어요. 어르신, 이거 가족 간 일인데 정말 고소하시겠어요? 네, 해야죠.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응, 볼일 좀 봤다. 며느리는 뭔가 느낀 듯 제 얼굴을 계속 살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미애 씨 계십니까?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저인데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러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전과자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내가 내 돈 훔쳐갈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니.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울면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문이 닫힌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경찰서에 갔다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엄마가 정말 미희를 고소하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 다 망하잖아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야, 미희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엄마 서명 위조하고 도장 몰래 써서 돈 훔쳐간 거야. 그게 범죄란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내가 그때 엄마 편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근데 넌 와이프 편만 들었잖니.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넌 엄마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했어. 알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도 내 권리는 지켜야지.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어떡해요. 미희가 전과자 되면 그건 미희가 감수해야 할 일이야. 잘못한 대가지. 그날 밤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 훔쳐서 경찰서 갔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숙 씨를 만났어요. 순자야, 소식 들었어. 내가 결국 신고했구나. 더는 참을 수 없었어. 잘했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마음은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원해.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출석해서 진술했어요. 며느리도 왔더군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며느리는 저를 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제발 좀 선처해 주세요. 우리 미희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게요. 며느리 어머니가 정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건 미희가 해결할 문제예요. 사돈 어른 제발. 미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한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미희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던데요. 며느리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 쪽에서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였어요. 돈을 분할로 갚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고소를 취하해달라.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하실 건가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합의 조건을 적었습니다. 첫째, 300만 원 전액을 6개월 안에 분할 상환할 것. 둘째, 가족들 앞에서 공개 사과할 것. 셋째, 다시는 제 물건이나 서류에 손대지 않을 것을 각서로 쓸 것. 며느리 측에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일에 우리 집 거실에 양가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부모님, 그리고 친척 몇 명까지요. 며느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님 돈을 몰래 가져간 것도 서명을 위조한 것도 전부 제 잘못입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사과였어요. 어머님께서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돈인데 제가 그걸 함부로 가져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거짓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깊게 절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미희야, 일어나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지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알겠니?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근데 신뢰는 내가 다시 쌓아야 해. 며느리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소는 취하됐어요. 며느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매달 50만 원씩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빠짐없이요. 아들도 제게 와서 사과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다. 손주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할머니라고 따라붙었어요. 며느리는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못했어요. 저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서로 예의는 지켰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어머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으면 저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래. 내 처음엔 원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저 바로 잡아주신 거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희야,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야.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꽃잎들을 바라봤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싸워야 했던 날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 권리를 지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며느리도 계속 잘못된 길을 갔겠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한 거였어요. 손주가 방에서 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응, 벚꽃 보고 있었어. 예쁘다. 할머니, 나가서 볼까요? 그래, 그러자. 손주와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75이지만 여전히 제 삶은 제가 지킬 수 있다고.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꽃잎을 잡으려 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 남기는 말.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남깁니다. 중요한 서류는 항상 본인이 직접 관리하세요. 도장과 인감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명확히 하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만 말고 바로잡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권리도 당당히 주장해야 해요.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신다면 참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시고 정당하게 맞서세요. 우리의 존엄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